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신지요?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검찰 출석을 나흘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개 일정을 자제한 채 이 검찰에 대한 방어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은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이죠. 이 철험회와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내일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마할지 안 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나 전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경원 전 의원 오늘 입장을 내놓을 것 같았습니다만 하루 늦췄습니다. 내일 전당대회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선거 출마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지금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당을 끝까지 지켜왔던 사람, 당의 정체성과 보수의 그 가치를 온몸을 던져서 지켜왔던 사람.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보고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언론이 나경원 전 의원과 접촉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대신 주변 인물들에 대한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출마할지 안 할지 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자, 송구범 부장님 좀 알아보셨죠? 네, 저도 취재를 했고 나경원 전 의원 본인에게도 지도를 했지만 이 통화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못했는데 예. 이것이 원래 오늘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네. 출마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내일 오전으로 늦춰지면서 이게 혹시 불출마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네. 이 연휴 초반만 해도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3파전으로 하면은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 3파전으로 하면은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성산이 있고 혹시 안 되더라도 비주류의 대표격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출마를 할 것이라는 말이 많았고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직접 이해창 전 총재도 찾아가고 또 그쪽 캠프에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출마 선언을 그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서문시장인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는데 예. 그래서 오늘 발표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내일 오전 11시로 바뀌면서 예. 약간 불출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내일 그 출마 여부를 밝히는 장소가 중앙당사입니다. 글쎄요. 그전에는 보수의 상징적인 곳이라고 예. 했는데 중앙당사라면은 이것을 놓고도 또 100% 당원 투표니까 예. 거기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 쪽도 있고 네. 아니다. 이것은 당사에서 하는 것은 이 테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네. 당의 화합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 당사를 찾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저도 많이 취재를 해봤지만 결론을 못 냈습니다. 예,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모들이 모이면 출마와 불출마가 반반으로 나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상징에서 출마하겠다고 그랬는데 중앙 당사에서 내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좀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나 전 의원의 일부 측근들이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돌아섰다 이런 좀 취재 내용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신재호 의원님 보실 때는 네. 어떻게 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경원 의원도 모르는 거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 지도자,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거니까요. 네. 근데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결단력입니다. 햄릿형 이렇게 고민하고 번뇌하고 이런 그 스타일은 정치권에서 잘 맥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경원 전 의원의 고심이 깊은 건 알겠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예, 좀 이게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에서도 장고 끝에 악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예, 지금도 보니까 끝까지 고민하는 흔적이 보여요. 출마 기자회견이면 출마 기자회견이고 불출마 기자회견이면 그건데 입장 발표 기자회견 하면서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는 뭐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예. 본인의 어떤 이 정치적 이미지에는 크게 이게 보탬이 될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자,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입장을 서로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일 겁니다. 지난번에 나 전 의원이 이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이 됐었죠. 그리고 기후환경 대사에서도 다 해임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급하게 사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시죠. 제가 이 대통령님께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또 특히 저는 뭐 20년 당을 지키고 당과 동락한 저로서 우리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함을 다시 한번 표시합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언제 시점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충분히 더 숙고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 나 전 의원이 본의가 아니었을 거다 그랬을 때 대통령실이 즉각적으로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이 모든 걸 알고 있고 대통령이 결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사과를 했는데 사과 하루 만에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연휴 전인데 대통령실이 순수하고 진정한 사과를 보기 어렵다까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 전 의원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특히 독이 든 사과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쾌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전 의원이 출마를 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게 뭔가 이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일 테고, 그리고 반윤으로 나왔을 때는 당원들이 지지해 주겠느냐, 뭐 이런 고민들도 있고, 안 나온다면 또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쪼그러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심하는 게 아니냐, 이렇든 저렇든 이 뭐라 그럴까요, 본인이 원치 않는 길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최다은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대통령실과의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출마를 했을 때는 오히려 뒤에 있는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가 남아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친윤이라고 주장하는데 친윤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친이라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이 웬만하면은 당에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에 간섭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임을 했어요, 바로. 그것도 네. UAE 가기 바로 직전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강한 표시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본인이 당대표로 나가겠다. 근데 당대표는 여당 대표입니다. 야당 대표가 네. 아니거든요. 여당 대표라고 한다면 대통령실과 함께 힘을 맞춰야 되는데 네. 그게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지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본인이 되든 안 되든 상당히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이승훈 변호사, 뭐 다른 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굉장히 힘든 처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사표를 썼는데 해임을 당하고 사과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사과를 했을 때 뭐 받아준다던가 어떤 퇴로 명분을 만들어줬다라고 한다면 나 전 의원이 또 사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적극적으로 받아준다면 출마의 의지를 다시 세울 수도 있겠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완강하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고민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고민이 너무 깊어질수록 예. 본인이 이제 출마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오히려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빨리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상 초선 의원 40명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장제원 의원까지도 대통령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굴복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고를 거듭하는 것은 불출마할 가능성 상당히 높은 것 같고 어차피 출마를 하든 불출마를 하든 빨리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나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 윤 대통령과 선후배 관계입니다. 뭐 고시 공부도 같이 했던 그런 사이죠. 40년 지기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나전 의원의 남편은 더 친한 사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나전 의원이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해서 언급한 모습 한번 보실까요? 격세지감입니다. 저희가 고시 공부를 같이 했죠. 그때 제일 대장이 우리 후보님이셨죠. 그렇구나. 많은 토론도 하고 정말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판사, 검사 뭐 이렇게 다 된 다음에도 항상 밥을 사주셨어요. 제가 막 초재선하고 그럴 때 맨날 하시는 말씀이 나여사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나여사가 대통령 나오면 내가 검사 때려치고 선거운동 해줄게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후보님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나 여사가 먼저 대통령이 나올 줄 알았는데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는 하는데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나 전 의원에 대해서 뭔가 좀 섭섭한 마음도 생겼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좀 있긴 합니다. 자, 박성민 전 비서관. 지금 보실 때 참 정치라는 게 그래요. 네, 참 보면 이제 과거에 그렇게 친밀함을 강조했던 사이치고는 너무나 많이 틀어진 모습이죠. 네. 이런 걸 보면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삶이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취임식 때 초청을 받지 못했어요. 당시에 보면 뭐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도 초청을 받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초청이 됐었는데 이런 분까지 초청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단이 굉장히 다양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막상 당의 중진이라고 불리우는 나경원 전 의원만 초청받지 못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뒤에도 지금 이렇게 해임 조치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네. 과거의 인연의 그 고리는 이미 끊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사실 앞으로 관계 회복이 가능할까라고 좀 우려스러울 만큼 사실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은 이미 깊어졌고 예. 이것이 과연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서로를 위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목적으로도 과연 이것이 화합 가능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분명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배척을 하려는데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가장 많이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 그 야당의 원내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주 강하게 인사청문회 할 때 예, 예. 퇴진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고 뭐 심지어 일부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와 뭐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미국의 그 옐로페이퍼 항색 신문에서 소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아, 김건희 예. 여사가 관계가 좋지 않다. 네. 그걸 또 우리 일부 저 패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당 대표의 지금 이준석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권 네. 초반에 그래서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하고 관리형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됐다고 보고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최대 고민은 아마 그겁니다. 제가 듣기로도 원래 나경원 전 의원은 정통 보수를 자임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현충원에 갔어도 이승만 전 대통령,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와이스 묘역을 참배를 하고 본인은 국민의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예. 최근에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을 응원을 하는 쪽이 민주당 지지층이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례가 두 번이 있었죠. 그 이준석 전 대표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의 이준석, 제2의 유승민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그 과정이 네. 본인이 지향하는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서 지금 상당한 고민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나 전 의원을 둘러싸고 생긴 갈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실과요. 우선 뭐 자리를 놓고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 내지는 나 전 의원이 먼저 제안을 했다 아니면 대통령실이 하라고 그래서 했다. 뭐 이거 가지고 또 진실 게임이 하나 있는 거고요. 장관 자리를 주려고 했었는데 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안 된 걸 어떡하느냐. 이게 또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나 전 의원 측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거 없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 전 의원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했던 이 중구 신당동의 한 건물입니다. 통상보다 높은 은행 대출로 샀다가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내고 팔았다. 이런 투기설이 돌았어요. 근데 나 전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부동산 의혹 문제는 네. 신당동에 있는 상가 건물이에요. 네. 그걸 샀다가 이제 자금 계획이 좀 차질이 빚어져서 대출. 1년 만에 이제 팔았는데 1,600만 원 정도 남긴 겁니다. 그렇군요. 그걸 어떻게 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네, 건물에 대한 건 저런 게 있고요. 그리고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위원회 이 부위원장 자리를 먼저 달라고 했다. 또 기후대사까지 같이 달라고 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나 전 의원은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제안을 해서 했을 뿐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실 공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나 전 의원이 너무 자리를 탐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고요. 반대쪽으로 나 전 의원은 그런 적 없다.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건데 그게 무슨 거짓말이냐. 이렇게 지금 서로 맞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입각 불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서로 갈등이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커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신 의원님, 어느 게 정답입니까? 근데요, 이 부동산 이 구입, 건물 구입과 관련했군요. 그 매입 시점을 한번 보자고요. 2021년 4월입니다. 2021년 4월이면 그해 6월에 전당대회가 있어갖고 이른바 이준석, 주호영, 나경원 세 사람이 3파전 경합을 벌일 때인데 그때 무슨 이게 본인들은 이게 이제 투기가 아니다. 그리고 뭐 1년 후에 팔았는데 거의 시세 차익 뭐 세금 떼고 다 하니까 뭐 얼마 남지도 않더라. 이게 어떻게 투기냐 하는 건데 이 정치인들에게 부동산이 어떤 거라는 걸 정말 부동산 때문에 낙마한 사람들도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점에 왜 이 건물을 샀는지 매입 동기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투기가 아니라면은 뭐 계속 가지고 있던 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 알려진 얘기로는 이거를 다시 판 이유도 장관 인사청문회 대비 그 처분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건물을 뭐 사고 판 것들이 과연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면은 그 대중적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 이명박 정권 초기에 강부자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 그 강요들이 뭐 강남에 얼마나 뭘 갖고 있는지를 떠나서 그 강부자, 강남 부자 프레임 때문에 굉장히 그럴 수가 있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래 갖고는 장관직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 해서 이제 본인도 이제 접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 갖고 계속 대통령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뭐 지지자들 볼 때는 좋은 모습이 아니죠. 네, 근데 뭐 박종희 전 의원 이야기로는 뭐 원래 투자를 좀 하려고 그랬다가 자금 계획이 좀 안 맞아서 매각을 했다 그러는 거고 정치인이라고 뭐 꼭 건물 못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주식 투자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문제되지는 않았잖아요. 대표까지 됐는데 꼭 그래서 이걸 가지고 꼭 문제 삼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일부에서는 하잖아요. 이승훈 변호사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있고 헌법상 선거권이 있고 피선거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나갈 수 있는 건 자유 의지로 결정하면 되는 건데 나경원 의원이 아직 출마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비난하는 듯이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비난을 하고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당대표 출마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당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원들의 뜻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마치 투기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어떤 뭐 장관이 된다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인사청문회라든가 또 인사검증을 하잖아요. 인사검증 때 받은 자료를 가지고 당 대표 출마하려는 사람에게 이걸 가지고 투기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 이런 공천 과정에 있어서 또는 공직자로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심사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자료로 쓸 수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벌써부터 출마여부터 결정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여론전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이 시장 거래잖아요. 주택을 매입하거나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상가를 매입하는 것은 자유이고 다만 이것들이 투기 정도로 의심될 수 있는 정도에 있어서 충분히 비판이 가능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싸고는 초선 의원들 상당수가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비판하는, 역으로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나 전 의원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이재호 상임 고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초선들이 뭐 나경원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런 말하면 안 돼. 특정인을 공격하는, 그 린치를 가하는, 그게 무슨 깡패들도 아니고 참 철없는 짓이야. 그러나 어쨌든 이번 사건의 원인은 나경원의 처신의 문제. 농사지라고 일꾼을 데려왔는데 이 일꾼이 농사는 안 짓고 맨날 시장판에 가서 노니까 임명하려고 그럴 때 저는 당에서 몸을 바쳐서 기여할 테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딱 자르든지. 네. 자, 이재호 상임 고문 뭐 양비론을 냈는데요. 최단 변호사 보실 때 이 나 전 의원의 이 주장, 이게 좀 과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재호 고문이 저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직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조금 본인의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은 내려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물론 의견이 다릅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있으면 당대표 선거가 있을 걸 알았다고 한다면 본인이 여론조사가 나오건 안 나오건 문제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직책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그 직속에 있는 그 위원회 자체가 부위원장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위원장인 자리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고 저출산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맡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받았다가 나 그럼 또 당대표 나갈 거니까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통령실에서 좀 뭔가 실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나 전 의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만 각종 여론조사들은 나 전 의원을 포함해서 한 게 많습니다.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나오게 되면 3파전이 될 거다. 유승민 전 의원도 아직 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데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또 불출마할 수도 있겠죠. 아직 모든 게 좀 궁금해지는데 이번 선거는요 결선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에서 50% 안 되면 나머지 두 후보를 상대로 1, 2위 후보를 상대로 결선 투표를 해서 과반이 넘어야만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보면은 김기현 의원의 약진이 돋보이고 안철수,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요. 어떤 조사에서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TV조선 조사를 보면 김기현 1위, 그리고 안철수, 나경원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다양한 조사가 있는데 일단 흐름을 보면 김기현 의원이 윤심을 얻고 좀 올라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 투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되는데 오늘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신경전을 좀 벌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사실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또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연포탕을 외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또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투표에 들어가면 책임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저에게 모일 것이다. 김기현 대변인께서 1차에서 과반 확보할 거다, 결선 투표 안 갈 거다 이렇게 좀 확신 갖고 말씀하시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그 말씀은 제가 1등을 할 거라는 말씀이시니까 참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자,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이 지금 신경전 굉장히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안철수 의원의 말을 자세히 보면은 내가 이번에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겠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말보다 뭐냐면은 3파전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과 그 또 김기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까지, 그래서 최근에 안철수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을 상당히 응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출마를 하자. 그리고 수도권 연대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지금 결선 투표 때문입니다. 50% 지금 김기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지만 보면 많이 받는 데가 한 30%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지금 그 표심을 유보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도 3파전으로 가면 50%를 넘을 확률이 작아지죠.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 예.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계속 나경원 전 의원도 같이 출마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 볼 것은 과연 이런 표심이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이 일반 국민 중에서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권은 이제 곧 그 뭐 100만 정도가 될 거라는 책임당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집합은 많이 있겠지만은 꼭 그 표심이 지금 여론조사가 그대로 책임당원의 표심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아주 앞으로 상당한 많은 변수들이 있고, 가장 핵심은 이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나와서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을 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윤에서 예. 100% 당원 투표와 결선 투표제를 전격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네. 그것이 오히려 친윤이 당권을 잡는데 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예. 전 의원이 내일 출마를 발표하는지 안 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3파전이 되는지 양파전이 되는지. 자, 이런 가운데 김기현 의원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9일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구에서 비공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며칠 전에 만나 뵌 것도 사실이고요. 그 이전부터 자주 만나 뵙고 수시로 통화도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서로 간의 공감의 폭을 많이 넓히는 시간이었다. 나경원 전 대표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기현 의원은 홍준표 시장과 긴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보시죠. 우리 당을 위해서라면 여러 사람들이 출마하는 그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당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면 국민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네. 자, 신 의원님 어떻게? 네, 저 안철수 의원의 저 얘기는요. 예. 결선 1차에서 그냥 끝나는 걸 방지하고 싶다. 그 얘기도 저는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면은 표가 분산돼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1위를 김기현 의원이 하더라도 자신이 지금 TV조선, KBS, MBC 이 방송상파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기현 1위, 안철수 2위, 나경원 3위. 이거는 순위는 다 똑같거든요. 숫자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자신이 2위로 올라가면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경원을 지렛대로 해서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하겠다. 이게 이제 안철수 전략이라고 읽히는데,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내일 불출마를 하게 되면요. 본인은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변을 낼 수는 있겠지만요. 실제 그렇게 해석이 될까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2위도 아니고 3위까지 밀리니까 어차피 승산도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이 굉장히 저는 압도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의 이제 그 판단이 중요한데, 나경원 의원이 나오고 안 나오고 저는 전당대회의 어떤 이거를 바꾸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냐? 나경원 의원의 출마 여부가
제일 거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은 유승민 전 의원이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게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못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 경우는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큰 문제일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판세에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조 의원님은 1차에서 50%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떤 출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나전 의원의 출마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나전 의원 내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 밝힐지 궁금해집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설 당일인 22일 관저에 이 가족, 지인들을 초청해서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도 지난해 윤 대통령이 요리를 직접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한번 보시죠. 저희가 이제 사저에서 지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 직접 점심과 저녁을 시간 날 때 직접 만들어서 차려주셨습니다. 실제로. 네. 자,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평소 요리 즐겨하잖아요, 윤 대통령이. 조리사를 보냈대요. 설날에 같이 가족들과 있으라고. 직접 떡국 만들었고요. 어묵탕, 달걀말이, 만두 이런 걸 만들어서 대접했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의 계란말이 실력은 뭐 남들 주부들이 보고도 야 정말 프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한 거 있죠? 한번 보시죠. 한 소끔 아니고 두 소끔 넣어. 내 요리는 그냥 심플하게 적은 재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쉽게 만들어 먹는 요리인데 그냥 집에서 해 먹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밥집, 가정식 백반 느낌. 일요일 같은 때는 간단한 요리 해가지고 좀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드시고 나면 꼭 우리 아버지가 야 너 나중에 공직 그만두면은 식당 해라. 네, 지금 뭐 저 장면은 안 나옵니다만 다른 방송사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스테인레스 이 프라이팬에 달걀말이, 계란말이 쫙 만드는데 그거는 뭐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문 주부들도 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 프라이팬 쓰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랬거든요. 최남희 변호사, 뭐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주는 떡국 먹으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대통령께서는 원래 그 후보 때이실 때부터 요리를 직접 하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은 집으로 초대를 해서 많이 요리를 대접했다고 알고 있고요. 여사님도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연애할 때 유일하게 약속했던 것 중에 지키고 있는 것이 한 번도 요리를 안 하게 해주겠다. 예. 밥을 해주겠다. 계속해서 그 밥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그 조리사를 보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명절인데 조리사가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 명절을 지낼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보통 휴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보내고 본인이 직접 요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직접 요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굉장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예. 관저 직원들 명절 연휴에 쉰 거 아마 처음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최소한 필수 경호 인력 말고는 다 휴가를 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시절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죠. 물론 청와대 시절에도 뭐 저런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놓고 저렇게 지냈을 수도 있지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6박 8일 동안 해외 순방을 마치고 막 귀국한 거예요. 토요일 날 귀국해서 그다음에 설날에 저렇게 지인들을 초청을 하고 또 가족들을 초청해서 직접 요리를 하고 하는 저런 모습이 저기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뭐 관저 정치라고 해서 이 관저에 여러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죠. 우리들이 아는 거는 이제 보도가 되고 하는 것은 뭐 김기현 의원이 2번을 갔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고 당 대표 뭐 측근들이 소위 말하는 친윤 그룹이 갔다 지도부가 갔다 이런 건데 그 외에도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관저 정치를. 그래서 저런 부분이 청와대를 떠나고 나서 용산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 여론을 청취하고 또 민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보폭도 넓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UAE, 스위스 방문 때 개인 일정들을 굉장히 단독 일정들을 많이 소화를 했습니다. 그 6번이나 일정을 가졌는데요. 지난번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 보실 때 김건희 여사 나오는 게 도움이 된다고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지율 계산보다도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을 하는 듯한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의 행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순방에서 있었던 뭐 인사비서관의 부인을 동행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코바나 직원들이 어떤 일정에 동행한다든지 후보 시절에 뭐 이런 식으로 개입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냐 공적인 일정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 보여줬던 행보에서는 그런 사사로운 논란들이 좀 적었죠.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앞에서 겪었던 여러 사건 사고들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광폭 행보를 이어갈 거라면 이 제2부속실의 이 제2부속실을 만드는 거는 분명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이제 1부속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인력 중에 일부를 이제 본인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같이 일정을 소화하신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1부속실 자체의 업무량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일정을 좀 투명하고 좀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뭐 취재진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다면 공적인 보좌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제2부속실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이제 박성민 비서관이 이제 막판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좀 잘못 알려진 게 있는 게 제1부속실, 2부속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속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 전담 맨들이 있습니다. 전담맨들이 있어갖고 지금 우리 박성민 비서관은 그게 1부속실 과거 그 문재인 청와대 기준으로 따지면 1부속실 일도 하다가 2부속실 일도 하고 막 이러면 또 전담맨이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전담맨이 있고요. 그거를 굳이 간판을 일일을 달 것인지 그냥 합쳐서 통폐합해하고 하는 것인지 그거의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은 지독하게도 하여간 2부속실을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청와대에 나온 것도 불쾌하고 제2부속실 없앤 것도 불쾌하고 그러니까 이게 불쾌한 거니까 실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2부속실 프레임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저는 뭐 제2부속실 프레임에 집착한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영부인의 행동 자체는 어쨌든 국가를 대표해서 이뤄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뭐 신지호 의원님이야 저보다 이제 여권 사정이나 대통령실 사정이 더 밝으셔서 더 잘 아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2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 1부속실 인원에서 차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후보 시절부터 제2부속실은 만들지 않겠다라고 공언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정 그냥 이렇게 대충 겸해서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취재진들에게 답변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1부속실이든 제2부속실이든 뭐 대통령 부인의 공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인력은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근데 그 인력을 전담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뭐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2부속실을 만들면 확실하게 임무를 줄 테니까 그 부인에게만 좀 몰두해라 이런 취지가 민주당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신지호 의원님 말씀하신 건 1부속실이 굳이 뭐 부속실에서 전담해서 하는데 그걸 굳이 또 나눌 필요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신 거죠. 여하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시기의 행동이든 간에 국민들이 다 괜찮네, 잘하네 뭐 이런 입장이 되게끔 본인 스스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이번 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토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나간다 그랬습니다. 검찰은 그거 확정된 거 아니다. 9시 반에 나와야 되고 한 번 더 나와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조율이 확실히 안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대표는 내일 철험회 이 당내 일부 강경 초선파 의원들 모임인데요. 회동합니다.
근데 이 철험회 회원들이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일제히 공세를 폈다가 좀 논란이 된 적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철험회 회원들이 많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을 갖춥니다.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실험 과정을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제가 잘 새겨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는 웃기기 때문에 질문하고 있었고 제 질문이 웃깁니까? 마약 수사보다 또 그 이상 중요한 게 국민과 시민의 생명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를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게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에 대해서 마약 수사를 지시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고 마땅히 예견했어야 될 위험 요소를 예측하지 못했다.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역 의원에게 이제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강한 발언 그리고 야당 의원들에게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게 여권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한 울림이 있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장관이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 철험회 의원들이 논란을 일으키는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 대표가 내일 철험회 회원들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다들 궁금해합니다. 물론 김남국 의원이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승훈 변호사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으세요? 아마 이제 당 대표로서 검찰 수사와 별개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회의원들과 얘기하고 이번 설에도 여러 국회의원들과 또 당직자들과도 통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자신과의 어떤 고민을 공유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보고요. 철험회 소속 국회의원들과도 마찬가지로 소통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장관이 좀 빈정대거나 가르치려는 자세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또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은 한동훈 장관과 얘기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또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저런 실수들이 반복되면 국민들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또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에 임해서 또 잘못된 부분은 또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철험해 보면요. 예전에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그림들 전시하려고 했다가 민주당 출신 이광계 국회 사무총장이 이를 떼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험회가 너무 좀 강하게 나가는 그런 쪽인데 이 대표가 이쪽 이야기만 너무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 김남국 의원은 12월 초부터 하려다가 늦어진 것뿐이지 검찰 출석과는 무관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근데 늦어졌는데 또 하필이면 그 설 연휴 직후에 바로 만나니까 그리고 이 설 연휴 동안 이재명 대표는 다른 일정 잡지 않았습니다. 28일 날 검찰에 가는데 그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 리허설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바로 그것을 끝나고 철험회 회원들을 만났는데 철험회 회원은 사실상 그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최강욱 그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최강욱 의원이 검찰 개혁을 하자면서 만들어서 지금 22명이 가입을 해 있어요. 그런데 이 철험회가 처음에 출범할 때가 그것이 바로 그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때 조국 사태 때 이 조국 그 옹호론을 계속 펴왔던 철험회 멤버들이고 나중에 그 금수강박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도 철험회예요.
그래서 이 한동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정권 그 공화국이다, 검찰 공화국이다 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그처럼 회원들을 검찰 수사 소환을 앞두고 예. 그리고 설 연휴 동안 구상을 했던 직후에 예.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 결국 사법적으로도 검찰에 출석을 해서 다 설명을 하고 소명을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이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장애투쟁 이야기까지 넣으니까 이 어떤 대응 방식을 네. 양쪽에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예. 정치적으로 다 같이 병행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예, 박성기 소장 보실 땐 뭐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무슨 얘기를 할지는 이제 돼봐야 이제 그 자리에 계신 분들만 아시겠죠. 근데 아마 통상적으로 지금 뭐 앞에서 이승훈 변호사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여러 의원들과 소통하는 게 뭐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 모임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 철험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강한 투쟁적인 성격, 그런 정치적인 성격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검찰 출석을 앞둔 시점에 자리를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차적인 해석이 붙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아마 이제 그 철험회 의원님들께서도 후속 취재가 들어갔을 때 뭐 검찰 수사에 대한 뭐 이야기보다도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나 지역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뭐 크게 여기서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이제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당내 인사들과의 여러 가지 뭐 자리라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는데 또 이런 특정 그룹과의 뭐 오찬 자리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의원들과 다양하게 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모습을 좀 더 잘 보여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1월 10일 그 성남지청에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 FTA 사건으로 출두할 때요. 4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왔는데 철험회 멤버 중에서 당연히 왔었어야 될 사람인데 안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용민 의원과 검소완박 때 그 위장 탈당을 한 민영배 의원 두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런데 동아일보 그 기사에 의하면 두 사람이 안 온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혼자 이렇게 당당히 출두해야지 이렇게 그냥 그 현역 의원들 쭉 몰고 가는 것은 그런 방식에는 좀 찬성할 수가 없어서 안 왔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 그 성남지청의 40여 명 의원들이 지금 자료 한번 나옵니다. 저렇게 한 것이 단순히 이제 비명 대 친명 이 구도였는데 친명 내에서 말이죠. 저기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사람으로 또 친명 내에서 갈려진 거예요. 철험회에서도 이렇게 갈려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 당을 좀 본인 중심으로 이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주 급선무입니다. 어차피 요번에 그 이제 출두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검찰에서 지난번 성남 FTA 사건하고 같이 합쳐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월 국회가 열리니까 거기서 지난번 그 노웅래 의원처럼요, 체포동의안 그 표결을 해야 되는데 노웅래 의원 때 160표가 부결해야 된다. 거의 이탈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검찰 출두 문제 가지고 심지어 철험회 내에서조차도 갈리는 이런 양상은 혹시라도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해서요. 노웅래 의원 부결이 160표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적은 표가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 이제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법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정치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집안 단속 차원에서 철험회를 만나는 게 이게 제 뇌피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떤 얘기 할지 끝나고 난 다음에 브리핑이라든지 뭐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더 나오겠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은 뭐 개혁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고 검찰 출석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는 계속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특히 전 정부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법무부의 수장인 한 장관의 발언을 놓고도 이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말들을 했었는지 한번 모아봤습니다. 마약 밀매와 조폭을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면 안 될 공익이 있는지 생각나시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법 수준을 완전히 몰락시킨 것이기 때문에 굳이 무력화하는 거라면 중대범죄의 수사를 증발시키고 범죄자가 활개치게 하는 그런 내심과 의도는 무력화되어야 맞죠.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아니요? 이거 웃긴가요?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 하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그걸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예? 제1야당 대표를 사실은 반복적으로 소환한다라는 지적이 이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입만 열면 법치 하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상의 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근데 마치 검찰의 수사가 아직 법원의 재판을 받기 전부터 이미 유죄가 맞는 것처럼 저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을 지휘하고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하는 역할이지 재판하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까지도 저렇게 유죄 확증 편향적인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성태 수사와 관련해서도 김성태 수사를 민주당이 뭐 비호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깡패, 조폭 수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김성태 씨가 깡패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횡령이나 배임 이 수사이기 때문에 이 횡령 배임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김성태를 굳이 깡패 프레임으로 씌우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한 자꾸 민주당이 방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방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고 검찰은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프레임을 씌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수사를 민주당이 막는다고 하는데 이미 시행령 등을 통해서 등이라는 그 한 글자로 검찰이 본인이 하고 싶은 수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검수완박이라든가 이런 거 핑계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검찰이 수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는 좀 이승훈 변호사님이랑 생각이 다른데요. 첫 번째로는 글쎄요, 과연 검수완박을 통해서 국민들이 얻은 이익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행령의 등을 포함시켜서 오히려 고발인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무를 하다 보면 고발인들이 제대로 검찰의 수사를 못 받아서 안타까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과연 민주당이 한 검수완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깡패 얘기는 SBW 얘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검수완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방탄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게 아니죠. 방탄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이 왜 자꾸 이 정치적 문제에 뛰어드느냐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노웅래 그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을 할 때 뭐 돈봉투 부스럭 거리는 소리 이런 것을 했다고 과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때 법무부에서 나온 입장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그 국회의원들이 노웅래 당시 의원이 왜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됐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보고 부결을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정치 같은 동료라고 무조건 그것을 뭐 부결로 그 전제를 하고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 안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법상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를 발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그 취지를 발언하는 것을 넘어서 범죄 사실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아예 증거까지도 뭐 돈봉투 소리까지 난다라고 하는 녹취록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전 국민을 상대로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피의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는 거예요. 이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도 변하고 피의 사실 공표죄에도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를 개요를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구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미 노웅래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의 행동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취지를 설명을 하는데 지금까지
전부 다 정치적으로 자기 당 소속 의원이면은 무조건 뭐 부결을 시키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어떤 국민에게 다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다르게 좀 새로운 시도를 했다. 그리고 지금은 더욱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사법적 문제를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거 배경 설명이라든지 뭐 취지 이런 걸 설명하는 거는 국회에 사실상 공개된 자료로 넘어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장관마다 스타일이 좀 달라서 짧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통진상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는 좀 황교안 그때 그분이 황교안 당시 총리가 굉장히 길게 그걸 또 설명해 법무부 장관이었죠. 길게 또 설명했던 적이 있어서 사람마다 좀 달랐습니다. 자, 설 연휴다 보니까요. 한동훈 장관의 이 일종의 취미 같은 걸까요? 그런 것들이 또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양학선 씨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이 임명장을 주던 날이에요. 이게 한 장관의 이 집무실인데 양학선 선수가 이 철봉에다가 아마 이 한동훈 장관이 이 방 안에다가 철봉을 놔두고 이렇게 체력 단련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철봉에다 사인을 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장식장에 조그만 피규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화한테 그 뒤에도 있었죠. 근데 옆에 있던 것들을 보고 뭔가 했는데요. 지금 한번 저희들 한번 볼게요. 저희들 한번 이 미디어월에다 넣어봤는데 제일 오른쪽 가장 큰 거부터 조그만 거부터 이렇게 있고 기타까지 있습니다. 저 박성민 전 비서관, 이 중에 혹시 알만한 피규어가 있어요? 저는 뭐 맨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도 봤던 만화여서 원피스의 조로라는 캐릭터고요. 예, 맞습니다. 가운데 이제 농구공을 들고 있는 저 캐릭터들은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민 비서관 잘 아시네요. 자, 이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이 원피스라는 만화의 뭐 조로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알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자세히 보면 알 텐데 지금 좀 흐려서 그런데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피규어고 그 옆에 저 송 본부장님 이거 혹시 아시겠어요? 조그만 이거. 전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왕자의 게임을 보셨던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실 텐데 그 티리온 라니스터 이 난장이죠. 난장이 있는데 그 피규어입니다. 그 피규어고 이 옆에 이제 머리 붉은 거 한 거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지미 핸드릭스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 슬램덩크 보이죠? 그리고 약간 큰 캐릭터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국내 이 이말년이라고 지금은 침착맨이라고 하는데 이말년의 캐릭터입니다. 뭐냐면 웹툰 작가였고요. 지금은 유튜버 하는 그런 분인데 이 캐릭터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그게 있죠. 이 뭡니까 영화 탐험하는 영화에 나오는 인디아나 존스 캐릭터가 조그만 게 있고 그 옆에 이제 야구 선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인디아나 존스 조그만 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큰 이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건 또 일본의 스즈키 이치로 유명한 선수죠. 그 야구 선수의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 옆에는 이제 기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캐릭터들을 왜 한 장관이 갖고 있을까? 일렉트릭 기타 세종의 스즈키 이치로 인디아나 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슬램덩크가 있고 웹툰 작가 이말년 이 사람 지금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200만 넘는 뭐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기타리스트 전설의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있고 티리온 라니스터 왕자의 게임 아인슈타인 원피스의 조로 이런 캐릭터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 이런 건데 최단 변호사 뭐 어떻게 구성이 나오나요? 왜 이런 걸 갖고 있을까요? 저는 저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피스의 조로라든지 뭐 웹툰 작가라든지 저도 다 아는 내용이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 보통 내가 정말 좋아하는 피규어는 집에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아, 그런데 집무실 장식장에 있다는 것은 네. 집무실에 그만큼 오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가요?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제가 너무 좋게 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요, 네. 뭐 보시는 분마다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자, 양학선 선수가 이 철봉에다가 사인을 했는데, 이 철봉 보니까 생각나는 게 바로 조국 전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들이 철봉을 좋아하나 봐요. 조 전 장관은 그때 철봉하는 거 동영상까지 올리면서 그때 이 지지자들에게 자기는 이걸로 이제 부인 감옥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장관도 보니까 저기 한번 6가지 체위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합니다. 저걸 집무실에 두고 운동도 하는구나. 저는 운동 안 할 줄 알았는데 운동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휴다 보니까 이 가벼운 읽을 만한 기사들이 나서 저희들이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이재명 대표 철험의 모임에 참석한 내일이죠. 참석하고 사흘 뒤인 토요일에는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데, 오늘 민주당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께서 이미 이제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혼자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홀로 가시겠다는 뜻과 의지도 확고합니다. 그리고 당은 대표님의 뜻을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성남FC 의혹 때는 검찰 출석할 때 40명 넘는 의원들이 왔었나요? 상당히 많은 의원들, 그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가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자, 이승훈 변호사. 아마도 이제 당대표가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싶은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면 또 당과 개인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안 가면 또 당 국회의원들이 손절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비판들을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겨내야 될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 혼자서 이렇게 변호사 한 분 데리고 간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또 국민들 보기에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아마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관련자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용들이 공소사실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은 조사 직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할 것으로 보여져서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6장 진술서 제출하고 거기에 가름하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좀 더 길게 쓰고 그걸로 또 가름하는 그런 입장 아닐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인데요. 검찰도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질문을 하면서 네. 피의자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본적인 토대가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는 명확했기 때문에 기본 의사를 진술서를 하고, 그 진술서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예. 그 진술서대로 답변을 가름하고, 그 외의 질문이 나왔을 때는 또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 그냥 단순히 답변 방식일 뿐이고 뭐 수사를 회피하는 방식은 네.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횟수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하루만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오늘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하루 출석하겠다는 거, 토요일 가겠다는 거 입장 불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28일 토요일 날 출석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측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28일 하루 출석하면 됐죠. 주말 지나서 또 그 다음 주 초에 또 출석하겠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 그대로 쪼개기 수사를 통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지만 검찰은 약 11년에 걸친 의혹을 조사하는 거다. 하루 조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뭐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도 안 되는데 그걸로 어떻게 11년짜리 의혹을 파헤치겠느냐,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연휴 들어가기 전에 또 뭐 김만배 씨, 유동규 씨를 비롯해서 5명이 추가 기소됐는데 네. 거기서도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어차피 예. 다 대장동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로서는 상당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소장 내용이 상당히 강범위하고 네. 등장인물도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번에 성남 FC 그때 검찰에 소환됐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나 오후 6시까지만 수사받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6쪽짜리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거기에 가름한다 했는데 이번에도 의견서를 연휴기간에 만들었다고 해요. 보도에 의하면은. 네. 그럼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어떻게 일종의 그 묵비권 비슷하게 예. 신북을 할 텐데 네. 그런데 그때 성남 FC 때 그것이 깨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이버 내부 문건을 검찰이 제시를 했죠. 네.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씨가 네이버에 요구했던 것들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네이버에 요구했던 그것을 그 검찰이 제시를 하니 그때부터 시간이 더 늘어나서 한 4시간을 더 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꼬리 다르기로 했죠. 정진상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준비하지 못한 걸 검찰이 제시를 하니까 그렇게 당황스러워서 시간이 늘어났듯이 이번에도 본인은 가서 하루만 받고 오겠다고 하지만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어떤 증거물들을 제시하는지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틀이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쪼개기 소환이라고 그럽니다. 왜 자꾸 다른 데서 자꾸 부르고 몇 번씩 나누냐 그러는데 이게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친정권 검찰 수뇌부가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의 수사를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송국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시까지 하겠다고 하면 야간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대표라고 해서 2번 수사를 못 받는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정도의 사건이면 2번 아니라 더 많은 조사를 보통 사람은 받습니다. 근데 본인이 일정을 조율하고 횟수도 조율하고 그게 과연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저는 저런 모습을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렇게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난번 소환조사 때 의원들을 대동하고 간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별로 국민들께는 좋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쪼개기를 해서 부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워낙에 이제 해석차가 극명한 부분이라 제가 따로 언급을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 소환에 응하겠다고 한 거죠. 예를 들면 서면 조사로 돌리겠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수단으로 대치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제 수사에 임하겠다,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한 것은 저는 환영할 만한 입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당에서 이제 여러 번 부르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만약에 어떤 범죄 혐의를 받아서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국민들께서 어떻게 검찰을 상대로 날짜를 조율하고 출석 횟수를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에서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에 대한 불쾌감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짙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불쾌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쪼개기 소환을 가지고 민주당이 문제 삼는데 저는 정말 이거 황당무계합니다. 뭐냐면 쪼개기 소환은 뭐냐? 쪼개기 배당의 필연적 결과다. 쪼개기 배당을 누가 했는가? 예를 들어서 2021년 10월에 한 단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변호사비 대납 이걸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대검찰청이 이걸 어디다 배당을 했냐면 서울중앙지검에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하루 뒤에 이걸 수원지검으로 넘겨버립니다. 보통요 한 인물과 관련된 거는 가급적이면 한 지방검찰청으로 몰아서 하는 게 이제까지의 관례였는데 오히려 분산을 시킵니다. 근데 수원지검장이 그때 누구였죠?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법대 후배고 그 KBS 기자에게 잘못된 오보를 줘갖고 대형 오보를 만들게 해서 지금 기소된 신성식 검사장 아닙니까? 그다음에 백현동 이것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된 거를요 성남지청으로 넘깁니다. 성남지청이 어떤 사람이 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박은정 지청장이 있는 거기다가 그걸 또 갖다 준 거예요. 박은정 지청장은 성남 FC 재수사 뭉갰다 해갖고 지금 공수처에 입건돼 있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분산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수사를 약하게 하고 수사 동력을 약화시키고 뭉개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의심이 제기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지방 쪼개져 가지고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왜 쪼개기 소환을 하냐? 최소한의 좀 양심은 있어야 됩니다. 예, 뭐 사건들이 워낙 여러 군데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각 수사 주체들이 한 번씩만 불러도 뭐 서너 번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이 뭐 체포를 하던 구속을 하던 한꺼번에 한 번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흩어진 사건들을 모아서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두고 볼 일입니다. 검찰의 생각이 어떨지는요. 자, 한편 검찰은 김만배, 유동규 씨, 대장동 일장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또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후폭풍이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이재명이란 말이 144번 등장하고요. 유동규가 135번 등장하는 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게 이재명 공소장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A4 용지 57쪽 분량인데 대장동 민간 사업자와 성남시 관계자들의 유착 정황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표 서로 모른다 그랬죠? 한번 보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이 이루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네, 근데 공소장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김만배 씨의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런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통사업비 제외한 428억 원을 지급받기로 최종 약속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자, 최단 변호사, 어떻게 입증이 될까요, 이게? 일단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들이 기소를 할 때 아무런 백업이 없는 내용을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428억 원을 지급받고 최종 약속했다. 그리고 보고받고 승인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거기에 맞는 최소한의 진술 내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증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인증이라고 해서 사람이 진술하는 내용, 두 가지는 돈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아마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증, 진술 자료는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변호사님. 이게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요. 시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거나 결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재를 했다고 해서 승인을 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건 전혀 아니란 말씀드리고요. 불법적인 대가, 대장동 일당과 불법적인 대가 거래 관계를 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부합하는 진술이 아마도 유동규 씨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만배 씨라든가 정진상, 김용 씨 등의 진술은 아직 얻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재판을 가봐야 알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검찰에서 아직까지도 뭐 428억이 저수지에 있었다 이런 얘기만을 하는데 정진상, 김용 씨에게 이게 전달됐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든가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건네졌거나 보고가 됐다는 증거,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어 보여서 아주 재판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다툼의 여지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 이건 직접 받은 건 없지만 김만배에 거쳐서 다 받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방금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내 지분의 절반을 주겠다고 한 것을 시장이 승인을 했다는 건데 이거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인허가 거를 행사해서 편의를 봐주는 대신 내 지분의 절반을 주겠다. 이것을 성남시장이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게 시장의 일반적인 절차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옵니다. 단순히 그러면 내 지분의 절반 왜 428억 원을 주느냐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다.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